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EBS 장재혁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요,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의 일부 문제를 확인해 봤는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번 시험에서 독서 지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독서 지문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접근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부를 더욱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이 문법 남은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문법 남은 문제에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독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우리 13번 문제부터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사실 이 14번 문제를 풀어내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게 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13번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수많은 문법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것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걸 매우 자주 만나게 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그 중학교 교과서를 살짝 살펴보게 되니까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이제 의문의 변동보다는 의문의 체계, 의문의 종류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는 제일 자주 출제가 되는 매우 빈출 영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의문의 변동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요 13번 문제가 바로 뭐가 된다,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발문부터 봅시다. 보기 1에 표준 발음법에 따라 보기 2에 기역부터 미음을 발음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표준 발음법을 보게 되니까 제10항, 제11항, 제14항, 제23항이 나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 표준 발음법이 의미하는 바, 함의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겹받침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겹받침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발음되는 양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정보도 등장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용언의 어간의 말음, 리을, 기역은 기역이라는 의문 환경 앞에서는 어떻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리을로 발음된다는 내용, 혹은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 우리가 흔히 이걸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 바로 뒤에 것, 겹받침 중에서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연음에 대한 내용도 지금 제14항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흔히 음운 변동에서 된소리 대기라고 이야기하는 규정도 제23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 1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보기 1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 가면서 선택지 보고 문제를 보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보기 2에 지금처럼 예문이 나와 있고요. 예문에 기역부터 미음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위에서 봤던 보기 1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 발음이 무엇일지 여러분이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야. 기역은 제11항과 제2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지로 발음해야겠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볼게요. 책상에서 요거 기역, 요 기역을 과연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건데, 일단은 겹받침 뭘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리을과 기역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겹받침 리을과 기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11항 규정을 보게 되면 리을, 기역 겹받침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어떻게 기역으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어. 다만 용언의 어감 말음이 리을, 기역인 경우에 기역의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어지는 게 자음이야. 지읒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역이 아니라고. 따라서 여러분 제11항 규정에 따르면 이 리을, 기역 겹받침 무엇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까? 얘는요, 기역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죠. 자, 거기다가 제23항 규정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리을, 기역 뒤에 있는 기역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일지라고 발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장에서 읽지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1번 선지에서 11항 규정 적용하는 것도 맞고 2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맞는데, 이렇게 도출된 표준 발음은 뭐가 된다? 일지가 아니라 읽지가 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거야.
나머지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니은은 14항 규정에 따라서 안자로 발음해야겠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차분히 앉아. 자, 지금 겹받침 니은, 지읒이 있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습니다. 어미가 온 상황.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14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겹받침 중에 뒤에 것, 지읒이 뒤 음절 첫 소리로 넘어가서 발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안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볼게요. 디귿은 제11항 규정에 따라서 옮겨로 발음해야겠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쁜 글씨로 공책에 옮겨 적었다라고 발음한다는 것인데, 자,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제11항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항 규정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겹받침 리을, 미음은 어떻게?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무엇으로 발음된다? 미음으로 발음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리을, 미음 있지? 자음 앞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로 발음된다? 옴. 그래서 옮겨라고 발음하는 것 표준 발음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 리을 볼게요. 리을은 제11항 제23항 규정에 따라서 읍고로 발음해야겠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11항 규정을 한번 볼까? 읍고 과연 가능한가? 리을 피읍 받침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 11항을 보게 되면요. 리을 피읍 같은 경우는 뭐로 발음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읍으로 발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23항 규정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리을 피읍 뒤에 연결되는 기억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읍고라고 발음해야겠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5번. 미음은 제10항과 제23항 규정에 따라서 갑진으로 발음해야겠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갑진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텐데, 그러면 겹받침 뭐를? 비읍과 시옷을 확인할 수가 있다. 비읍, 시옷이 나와 있는 겹받침 어디에? 제10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읍, 시옷은 어떻게?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비읍으로 발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23항으로 가게 되면 비읍, 시옷 뒤에 뭐가 연결된 경우에 지읒이 오는 경우에는 된 소리로 발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갑진으로 발음해야겠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을 1번 선지를 고르면 된다는 거. 사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문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보기를 제시해주고 보기의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특정한 사례를 분석하라는 문제, 이게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 이 언어 파트, 문법 파트의 목표가 정해질 겁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거야. 정확하고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보기 안에 나와 있는 설명 개념,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보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쑥쑥쑥쑥 읽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요 개념, 표준발음법 개념이 여러분 앞으로 분명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보기 1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단어가 수사로 쓰이기도 하고 수관형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것처럼 한 단어가 수사라고 하는 품사, 수관형사라고 하는 품사, 두 가지 품사로 쓰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통 품사 통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서,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묻고 있는 건 뭐냐면요, 둘 다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가 있다, 그걸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수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수사 같은 경우는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가 많고 수관형사 같은 경우는 뒤에 꾸며줘야 하는 체언이 오는 경우가, 명사 대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예문부터 볼게. 나는 필통에서 연필 하나를 꺼냈다. 지금 분명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를 이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을 했다? 이건 딱 예문에서부터도 뭐로 쓰인 거야? 수사로 쓰인 거야. 하나 같은 경우는 수사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마트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쉰다. 자, 둘째가 뒤에 나와 있는 주를 꾸며준다라는 점에서 요 예문에서는 일단 수관형사로 쓰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둘째가 여러분 이제 체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저 둘째는요, 수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첫째, 이걸 지켜야 되고, 둘째, 요것도 지켜야 되고, 셋째, 이건 더 열심히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고, 둘째, 이건요 수사로 쓰이는 경우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이 둘째라고 하는 단어는 수관형사로 쓰이기도 하고 수사로도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문제에서 또 요구하는 사례라고 볼 수는 없겠네. 자, 그럼 세 번째, 이번 학기에 책 3권을 읽는 게 내 목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가 뒤에 나와 있는 권을 꾸며준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예문에서는 뭐로 쓰였다? 수관형사로 쓰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얘는 수관형사로만 쓰이느냐? 여러분, 새라고 하는 거 뒤에 조사를 붙여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일단 새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6명이나 이 일에 지원해서 정말 기쁘다. 6이 뒤에 나와 있는 명을 꾸며준다라는 점에서 일단 쓰임은 수관형사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6이 수관형사로만 쓰이느냐, 수사로 쓰이는 경우는 없느냐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잖아. 친구 6이 뭐 하는 거야? 공을 쳤다 라고 하는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친구 6이 라고 하게 되면 뒤에 조사가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도요 수관형사뿐만 아니라 수사로도 쓰여. 뭐처럼? 둘째처럼. 따라서 문제에서 선생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새만 해당됩니다. 여러분, 답은 몇 번을? 2번 선지를 골라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방법, 이건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14번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문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문법의 5문제 중에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해설하고 있는 이 5문제 중에서 이 15번 문제를 제일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조급하게 마음만 먹지 않았으면,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담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연과 경준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연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기 버스 온다, 얼른 타자. 우리가 오늘 영화를 볼 장소로 가는 버스야. 차에 사람이 많아 보여. 차라리 택시를 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번 선지 바로 가볼게요. 니은은 버스의 상위어로서 기억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 자, 니은은 뭐야? 니은은 차야. 차는요, 버스의 상위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버스가 차에 결국은 포함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억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고 표현을 했지만 담화 상황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 차는 결국 버스 안에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 적절하다는 거 판단 가능하겠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디귿과 리을에 대한 이야기. 차라리 택시를 타자라고 하면서 좋아! 그런데 이곳이 원래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여기가 혼잡한 데는 아닌데 주말이라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요. 이곳, 여기 분명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바로 이 장소를 가리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같은 곳을 가리킨다. 적절한 설명.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미음과 비읍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이들이 이제 지연과 경준이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급하게 와서 그런지 목이 마르네. 물병 좀 꺼내줄래? 배낭을 열면 물병이 2개가 있어 라고 말해요. 자, 지연이 배낭을 열었어요. 잠시만, 이 중에서 더 작은 것을 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미음이 가리키는 이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게 배낭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해. 자, 이 중에서 더 작은 것을 주면 돼. 이때 말하는 이는 앞에서 본 뭐를? 물병 2개를 가리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작은 것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작은 물병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배낭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옳지 않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옷은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옷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기로 한 화자와 즉 경준과 청자, 지현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번 적절. 자, 맞아. 5번 갑니다. 자기는 봤는데 재미있더라면서 민재가 추천해줬어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민재가 곧 자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도 적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서 봤던 몇 번 선지를? 3번 선지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일단 문법까지 끝냈습니다. 문법까지 끝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16번부터 20번 지문, 우리가 3월 학평에서 마주치게 된 첫 번째 이제 독서 지문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일단 이 독서 지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게 되면요. 총평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문 지문 같은데 사회 지문이야.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경제 지문이에요. 근데 보통 경제 지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프가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무언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여러분이 만나게 된 이 경제 지문은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경제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더라. 경제와 관련해서 뭐 소비 등의 이러한 행태들이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철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인지를 고찰해 나가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게 되는 질문의 주제 영역을 어디 구체화시킨다고 한다면 아마 경제 철학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자 두 명이 등장하게 돼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과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을 만났을 때 이처럼 두 명의 학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할 일은 뻔해요. 뭐 해야 될까요? 둘을 비교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해 나가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핵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지문에서는 마르크스와 보드리아르 중에서 어디에다가 조금 더 중요도를 준, 힘을 준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보드리아르의 견해에 조금 더 힘을 준 지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설명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개념들은 이런 거야 라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의를 잘 꼼꼼하게 살펴줘야지만 다른 내용들을 치환시킬 수가 있어요. 내용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독해를 나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락에서는 먼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크스는 사물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눴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하면서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라는 사람이 마르크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은 마르크스의 견해를 머릿속에 정리를 할 때 일종의 하나의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크스,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했다. 어떻게 구분을 했다?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것과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는데 자, 이때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건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중에서 마르크스의 입장에 따르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경제적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본 사람이 누가 된다? 마르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사용 가치라는 용어, 교환 가치라는 용어가 모두 다 생소할 거야. 생소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본문에서 설명은 일단 나옵니다. 볼게요.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기능적 가치를 뭐라고 사용 가치라고 이야기해.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 교환 가치라고 이야기해. 마르크스는 생각했어요.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어. 반면에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본 사람, 이게 바로 누가 된다? 마르크스가 되는 거야. 자, 앞서서 교환가치의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환가치는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부여된 가치죠. 시장에서 그럼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뭐가 이루어질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경제적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교환적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 볼게요. 또한 그는 마르크스잖아. 사물의 거래 가격은 결국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비를 생산에 종속된 현상으로 보고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 지문의 내용을 따라가다가 아니 갑자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그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래 거래가 돼.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가 결정이 돼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하다가 생산 비용, 소비, 생산 이 내용은 도대체 왜 나와? 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야 되냐? 공급이라고 하는 거, 특정한 상품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이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걸까? 공급은 그렇지.
생산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라고요. 수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상품이 있을 때 나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요가 되는 거잖아. 수요는 결국은 누군가가 특정한 물건을 소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내용, 마르크스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돼. 그래서 시장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 중에서 무엇? 생산하는 공급에 따라서, 즉 특정한 물품이 생산할 때 어떤 가격에 시장에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그 가격에 살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소비는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는 무엇에? 특정한 상품이 생산되어 공급되는 그 가격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가 된다? 마르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의 개념을 어떻게 엮어내면서 마르크스의 주장을 이렇게 한 판으로 정리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마르크스, 경제적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서,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뭐가 핵심이다? 공급, 즉 생산이 핵심이다. 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가격에 따라서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소비는 공급, 즉 생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게 마르크스의 견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교하는 게 핵심인 질문. 마르크스의 견해를 먼저 확인했어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보드리아르의 견해를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보드리아르의 견해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보드리아르는 마르크스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이걸 짚면서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차이점이 핵심이 되겠네.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본주의는 아까 마르크스는 생산이 중심이다, 소비는 종속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보드리아르는 소비 우위의 사회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마르크스와 정면으로 대치한다, 부딪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드리아르의 견해를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보드리아르도 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어. 근데 마르크스는 교환 가치를 중시한 반면에 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거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사용 가치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용 가치에 의해서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본 사람, 이 사람이 보드리아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가치 개념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볼게.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이 사용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가 아니야. 그럼 뭐냐? 욕망의 대상으로서 기호가 지니고 있는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먼저 끊었냐면요,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보드리아르지. 사용 가치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가 아니다. 근데 아까 마르크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물 자체가 갖는 기능적 가치, 이게 사용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즉 사용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보드리아르인데, 마르크스와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달리 정의한 거야. 보드리아르는 사용 가치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보드리아르가 주장한 사용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냐? 욕망의 대상으로서 기호가 지니고 있는 기능적 가치, 즉 기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사용 가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보드리아르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용 가치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호 가치가 곧 사용 가치구나. 그리고 이 기호 가치가 그러면 뭘 결정한다? 특정한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매우 생소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던 마르크스의 견해와 비교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두 학자가 각기 주장한 바 혹은 강조한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중에서 중심, 이 글의 지문, 이 지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는 어디에? 보드리아르의 견해에 찍혀 있다,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지문의 세 번째 단락. 자, 기호 가치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기호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기호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줍니다.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
그래서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내용이 뭐가 있어요? 기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뭐라고? 자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표, 기의, 자의적이다. 이들의 관계는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어떤 과일이 있을 거야. 보통 껍질은 빨간색이고요. 껍질을 까게 되면 이제 그 안에 과육이 약간 이제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맛있는 과육이 나오게 되는 그 과일 있죠. 그게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사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지, 그 뜻, 그게 바로 기의가 돼. 그럼 기표는 무엇이냐?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른 그 과일을 사과라고 부르잖아. 그치? 너의 이제 귀로, 음성으로 인식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과라고 부르는 말을 기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 둘의 관계는 뭐가 된다? 자의적이다. 즉,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사과라고 부르는 해당되는 과일 있죠. 그 과일을 배라고 부를 수도 있었어요. 혹은 자두라고 부를 수도 있었고, 혹은 포도라고 부를 수도 있었고, 그 과일을 사과라고 부르게 된 데에는 이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즉 자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기호라는 것에 있어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에서도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남성이란 문자가 있다.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란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기호에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간의 관계, 결국은 기호체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 제가 앞서서 이 지문을 분석하면서 특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건데 그 용어의 정의를 잘 살피면서 지문의 내용들을 막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마지막에 밑줄 친 요 문장 있죠. 어떤 기호에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호체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미 내용이 뭘까요? 여기 나왔다. 이 문장을 바꿔주면 어떤 기호의 뭐를? 기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기호체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 볼게. 기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가 된다? 기호체계가 결정하게 된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기호체계, 즉 기호들 간의 관계가 바뀌게 된다면 이 기호체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의, 즉 의미 내용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게 되겠지. 왜냐? 기호체계가 얘를 결정한대잖아. 근데 기호체계가 변화가 있게 된다면 당연히 기의의 변화도 있을 거야. 그걸 확인해주면 세 번째 단락의 주요 내용 파악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으로 할게요.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드리아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기호 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라고 봤습니다. 즉 소비자가 무언가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해요. 구입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구입한다? 기호 가치 때문에 구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근데 우리 기호 가치는 앞서서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니? 기호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즉 무언가를 소비하는 사람은 해당되는 사물을 구입하는 거잖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사물이 기호로서 어떠한 기능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소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아니 그 물건, 사물이라고 하는 기호가 도대체 어떤 기능적 가치를 갖길래 우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일까? 라는 걸 궁금해야 되겠죠? 밑에 갑니다.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물건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주고 구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은 얼마든지 많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드리아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를 들어 소비자는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고 하는 상징, 그 상징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을 소비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무엇을 구매할까요? 어떤 사물을 구매하게 될 거야. 보드리아르는 사물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이 곧 기호기 때문에 이 기호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가치를 위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내용에 따르면 이 사물은 어떤 기능적 가치를 갖는다. 내가 해당되는 사물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이후에 내가 어떤 지위를 얻게 돼. 그래서 이 지위가 해당되는 상품을 구입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구입한다? 물건을 구입한다. 사물을 구입한다라고 본 사람이 보드리아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드리아르가 생각한 사물이 가지는 기호가치, 즉 기능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독특한 사회적 지위. 마치 내가 명품 가방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독특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돼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과 난 달라 라고 하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비라는 행위가 이어지게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호가치, 즉 기능적 가치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바로 사회적 지위. 그래서 구입을 통해, 소비를 통해 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요. 획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난 달라라고 하는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따라서 보드리아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라는 것 왜 일어나느냐? 지금 이야기했다.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 저걸 구입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가치, 바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지고 싶어 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보드리아르의 권위를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5번째 단락입니다. 보드리아르는 이야기했대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소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분명히 마르크스는 소비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이지 않다. 무엇의 생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했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 나오잖아. 소비는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어요. 강제된 욕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강제가 되느냐? 소비가 강제될 수가 있느냐? 이는요,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과 관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의미 내용 우리 아까 다른 말로 바꿨다. 뭐로 바꿨죠? 기의. 하나의 기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바로 뭐가 됩니까? 기호 체계 속에서 의미 내용, 즉 기의를 결정한다고 우리 어디에서 확인했죠?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했다고요. 이 세 번째 단락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특정 사물의 상징은요, 기호 체계, 즉 사회적 체계, 상징 체계 속에서 유동적이며 따라서 상징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욕구도 유동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호체계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 기호체계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 전에 읽은 5번째 단락에 따르면 기호체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즉 사회적 상징체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본문에서 이야기하길 뭐라고? 기호체계 혹은 사회적 상징체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변화하게 된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기호체계의 사회적 상징체계라고 하는 것이 변하게 된다면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즉 기호체계에 따라서 기의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기호체계가 변화했다. 그럼 뭐도 변화하게 될까? 기의도 변화하게 될 거야. 하나의 기호가 가지고 있는 기의가 변화하게 되어 기의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게 된다면 당연히 무엇도 해당되는 기호가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본문에서 아까 2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기호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가치, 즉 기호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아까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 근데 기의가
변화한 상황이잖아. 기회가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기호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가치, 즉 기호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린 아까 이 기호 가치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비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소비에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 소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치. 다른 사람과의 차이. 내가 해당되는 물건을 구입해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서 그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차이를 보이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기호 가치가 변화하게 되면 사람의 욕구도 변화하는 거야. 사람의 욕구가 변화하게 되니까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징 체계가 변화하게 되면 뭐까지? 욕구까지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대중매체는 사물의 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욕구를 강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5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되는 거라는 거잖아. 질문에서 무엇이 사람의 욕구를 강제하느냐? 바로 대중매체가 강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중매체는 어떻게 강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될 때 현실은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와 조합될 수 있는 기호로서 추상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이게 무슨 말이냐? 가령 텔레비전 속에 유명 연예인이 소비하는 사물이 있어요. 그 사물은요.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는 기호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 내용이 부여가 됩니다. 새로운 기의가 부여가 되는 거지. 요컨대 특정 사물에 대한 현대인의 욕망은요. 대중매체를 매개로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자율적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사물이 있다. 특정한 사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욕구로 소비를 하는 게 될 거야.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 사물이 대중매체에 의해서 다른 기호와 엮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에서 유명 연예인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어떠한 사물을 광고를 해요. 그럼 그 광고 속에 등장하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호로서의 가치, 그 가치는 유명 연예인의 기호와 관련되어서 나에게 제시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강렬하게 갖고자 욕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라고 하는 기호,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는 기호가 해당되는 사물에 영향을 준 채 나에게 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난 유명 연예인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물건을, 사물을 직접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강렬하게 욕구하지 않더라도 뭐 하게 되는 거야? 구입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강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 단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보드리아르는 기술 문명이 초래한 사물의 풍요 속에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사물의 기호 가치와 이에 대한 소비에 의해 규정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와는 달리. 그의 이론은요. 소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소비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물건이 꼭 필요할 때 돈을 주고 구입한다. 근데 보드리아르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다른 집단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연 네가 무언가를 산다라고 했을 때 정말 네가 필요해서 사는가? 라고 하는 점을 한 번쯤은 성찰해보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드리아르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함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거야. 16번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기업과 니은의 주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문을 나가기 앞서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2명 이상의 학자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야 라고? 둘의 주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반대. 마르크스의 주장과 보드리아르의 주장을 비교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기억. 소비가,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 생산에 종속됨으로, 그쵸. 소비가 생산에 종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생산에 공급이 되는 가격에 따라서 뭐가? 소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결국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마르크스는 사용가치라고 하는 건 뭐해? 고정적이야. 교환가치라고 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둘을 같다라고 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소비가 생산에 종속된다라고 봤지만 사용가치가 교환가치와 동일하다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점.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그 다음 2번 갈게요.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변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르크스는 분명히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선지가 마르크스의 주장으로 맞는 것이 되는가? 그렇진 않죠. 왜냐? 소비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근데 마르크스는 소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 혹은 소비 행태는 자율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 생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거 옳지 않은 내용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 보드리아르의 견해입니다. 소비자에게 소비의 자율성이 존재하므로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보드리아르가 주장한 바 우리 5번째 단락에서 확인했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소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강제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보드리아르죠. 거기다가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고요. 사용 가치가 뭘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주장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가 된다? 보드리아르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4번 갈게요. 니은 보드리아르 견해. 개인에게 욕구가 강제됨으로 소비를 통해서 집단 간의 사회적 차이가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욕구가 강제되는 건 맞죠. 맞는데 보드리아르의 주장에 따르면 소비라고 하는 건 왜 이루어진다? 해당되는 사물, 즉 기호가 가지고 있는 그 기호 가치, 즉 기호 가치 사회적 지위. 그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획득하면 뭐하니? 내가 획득했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집단 간의 사회적 가치가 소비를 통해서 소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자, 맞아. 5번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상징 체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므로 기호 가치가 소비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회적 상징 체계에 따라서 뭐가 기호 체계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호 체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바뀌게 되겠죠? 기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기의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기호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즉 뭐가? 기호 가치, 즉 경제적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 기호 가치가 결국은 뭐가 된다? 소비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따라서 5번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기호 체계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A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4번째 단락의 내용이에요. 기호 체계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라고 했죠. 여러분, 기호 체계는 무엇이냐? 기호들 간의 관계. 이 기호들 간의 관계인 기호 체계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의미, 내용, 기의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의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기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가치, 즉 기호 가치도 함께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갑니다. 사물은 기표로서의 추상성과 기의로서의 구체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 이게 올바르지 않은 선지가 되거든. 왜 올바르지 않은 선지가 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기표라고 하는 것은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각이 된대. 우린 감각으로 지각이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기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의미, 내용이래요. 이건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것이 되는 거야. 따라서 1번 선지, 사물은 기표로서의 성격과 기의로서의 성격은 모두 같습니다. 근데 기표가 바로 뭐야? 구체성이고요. 그 다음 기의가 추상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사물과 그것이 상징하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와의 관계는 자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의적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2번 선지는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어떤 사물이 있어. 근데 그 사물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해당되는 사물이 상징하는 사회적 지위가 그 사물과 엮이는 관계가 필연적인가요? 아니죠. 어떤 사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물을 소비하게 될 때 내가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얻어. 근데 그 사회적 지위가 꼭 필연적으로 이 사물은 무조건 태생부터 만들어질 때 이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게 돼라는 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잖아. 따라서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물은 사물 자체가 아닌 사물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물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기호 체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의미, 내용이라는 거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기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3번 선지를 바꾸게 되면 사물이라고 하는 기호는
무엇에 의해서? 기호 체계를 통해서 기의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죠. 3번 적절. 자, 그다음에 4번 소비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이라는 기호를 통해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고 하는 상징을 얻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해.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했지. 소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소비는 소비를 함으로써 난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차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따라서 적절하다. 자, 맞아. 5번. 기호 가치는 사물의 기의와 그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관련될 뿐 사물의 기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기호 가치라는 거 본문에서 뭐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기호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가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능적 가치는 무엇일까? A라고 묶여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요.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로서 기능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이게 기능적 가치라고요. 따라서 이 기호 가치, 즉 기능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의와 소비자가 나 다른 집단과 구분하고 싶어, 구별되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기표라고 하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표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번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1번 선지를 골라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에서는 디귿에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귿은 어디에 밑줄이 들어가 있었냐면 상징체계가 변화해? 그럼 욕구도 유동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상징체계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뭐였죠? 기호체계였어요. 즉 기호체계가 변화하게 되면 뭐가 변화하는 거죠? 기호체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의가 변화하는 거였어요. 자, 기의가 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앞선 문제가 17번이었죠. 17문제 5번 선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의의 변화로 인해서 뭐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기호가치, 해당되는 기호, 사물이 갖는 기호가치도 변화할 수 있다고. 기호가치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물건을 더 이상 다른 집단과의 구분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변화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건 곧 욕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귿처럼 상징체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모두 욕구도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제로 적절한 것,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될 것인가? 3번 선지가 되겠죠. 사물의 기호 가치가 변화하게 되면 모두 욕구도 함께 변화하게 된다. 더 이상 나 다른 집단과의 구분을 위해서 쟤를 구입하고 싶지 않아. 욕구가 사라졌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지. 나머지도 왜 아닌지 한번 볼게요. 1번. 상징체계 변화에 의해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체계 변화를 통해서 사물 자체의 유용성, 보드리아르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사용가치라고 안 봤다고요. 사용가치의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를 했죠. 따라서 보드리아르에 관련 없고요. 2번. 사물에 대한 욕구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욕구가 다른가 같은가 이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아니고요. 디귿과도 관련 없고. 4번. 사물을 소비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연 발생적 욕구에 따른 것이다. 보드리아르는 자연 발생적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강제되는 것이라고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예 의견과 보드리아르의 견해와 관련 없고요. 5번. 사물이 지시하는 의미 내용과 사물에 대한 욕구는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의미 내용 기의였죠. 기의와 욕구가 서로 독립적입니까? 우리 지문 내용에 따르면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5번도 옳지 않다. 따라서 여러분 적절한 것은 3번 선지 골라줘야 됩니다.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윗글에 보드리아르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드리아르의 관점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자, 보기에서 개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개성이란 타인과 구분되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은 개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함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때 사물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 타투나 피어싱을 하는 것은 사물을 통한 개성의 추구의 사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점에서 당신의 삶에 차이를 만듭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는 개성에 대한 현대인의 지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보기 안에서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드리아르는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혹은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된다라고 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드리아르의 견해를 보기에다가 접목시켜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1번 갈게요.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이란 개인이 소속되기를 바라는 집단의 차별화된 속성일 수 있겠군. 그렇죠. 우리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찢어진 청바지를 구입해요. 타투해요. 피어싱해요.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뭘 보여준다? 내가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보이고 싶어라고 하는 거. 이게 보드리아르의 생각이 되는 거잖아. 개인이 소속되길 바라는 집단의 차별화된 속성. 그래서 속성을 내가 갖게 되면요. 다른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번 적절. 자, 2번 갈게요. 소비사회에서 사물을 통한 개성의 추구는 그 사물의 기호가치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겠군. 사물의 기호가치가 뭐였습니까? 기능적 가치. 내가 이걸 구입하게 되면 특정한 사회적 지위 혹은 집단의 지위를 형성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욕구에 따라서 모두 개성의 추구도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보드리아르는 생각했겠네. 자, 3번. 찢어진 청바지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젊은 세대의 일원이라고 하는 기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드리아르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한다,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갖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보드리아르가 되는 거야.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4번. 당신의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라고 하는 광고 문구는 그 광고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차이를 드러내고 싶다는 욕구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렇죠. 이와 같은 광고 문구를 보게 되면 나도 삶의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저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욕구가 강제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번 적절. 자, 맞아. 5번. 타투나 피어싱을 한 유명 연예인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이를 따라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해서 추상화된 기호를 소비하는 것일 수 있겠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유명 연예인을 따라가지고 타투나 피어싱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 즉, 소비, 구입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대중매체가 매개가 돼가지고 추상화된 기호가 나에게 오게 되고 이걸 강제받아서 뭐 하는 거야? 소비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드리아르는 주장했겠지. 그래서 5번 적절하다라고 판단 가능합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을 3번 선지를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20번 문제 볼게요.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실제로 시험을 보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에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야. 되게 다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진이다라고 하는 곳에 밑줄 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뒤 맥락을 확인하는 거야. 이 진이다는 도대체 무엇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지에서 이 특성을 갖지 못한 것을 지워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기호가 지니고 있는 기능적 가치, 즉 기능적 가치라고 하는 걸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능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이나 혹은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체험하기는 힘들죠. 우리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외형이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외형이 있는 물건과 관련된 건 지워버리는 거야. 1번 답이 될 수가 없겠지. 왜냐면 현금을 지니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구나 라고서 지워버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맥락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 A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유사한 것을 또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럼 2번 볼게요. 그녀는 어릴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 지니고 있다는 간직하다의 의미가 될 거야. 과거의 모습을 변치 않은 채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A가 간직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네. 그래서 2번도 지워줘.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책임을 지닌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떤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일을 맡아서 끝까지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자, 근데 이 기능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건 원래부터 바탕으로 갖추고 있는 거, 타고나는 걸 의미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뭔가를 맡는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자, 4번. 사람은 누구나 고정관념을 지니고 살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고정관념을 원래부터 가지고 바탕으로 깔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위에 나와 있는 기능적 가치를 기호가 지니고 있다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되겠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속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새겨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기능적 가치를 잊지 않고 새겨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따라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게 되면 몇 번을? 4번 선지를 골라줘야 됩니다. 실제로 지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요. A라고 하는 부분과 4번 선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거야. 이와 같이 실제로 사전에 실제 시험장에서 찾아보면 큰일 나는 거잖아. 큰일 나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통해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된 것의 특성은 무엇인가 등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답이 될 수 없는 선지를 지워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서 첫 번째 세트 마무리하고요. 독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도록 할 거야. 21번에서 25번 문제 세트가 될 텐데 가와 나라고 하는 두 개의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총평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지문이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렇게 가지문, 나지문이 나왔으면 두 지문이 어떤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이어지어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플라톤이라는 학자의 주장이 가에 나와 있고요. 나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이 나와 있어요. 이 두 학자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문 내용 열심히 이제 파악을 할 거야. 근데 이 지문의 내용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쭉 나갈 거잖아. 쭉 나가면서 분명히 한 번은 더 만나게 될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예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지문, 또 다른 세트에서 얼마든지 제시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 1학년 3월 달에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마치 모처럼 배경 지식처럼 좀 쌓아주면 나중에 이와 관련된 제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 훨씬 더 익숙하게 독해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톤의 주장부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톤은요. 초월 세계인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감각 세계인 현상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둘을 구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구분을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은 이 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차이 찾아볼게요. 영원불멸의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은요. 현상계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무엇만으로? 이성만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보편자라고 하는 것이 곧 뭐를 의미한다? 형상을 의미하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구나. 자, 반면에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데아계에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서 지각되는 세계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데아계는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고 현상계는 뭐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지각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그래서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계에 있는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즉 현상계에 있는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계에 있는 형상을 어떻게 한 거야? 본떴다, 모방했다라는 겁니다. 모방. 자,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톤은요, 이제 예술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즉,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을 모방한 게 현상이 되는 거잖아. 이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게 예술이 된다라고 본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목수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건 이데아계였죠. 이데아계에 있는 침대의 형상을 인식했어요. 인식한 이후에 이것을 모방해서 뭐를? 현상계에 있는 현상 침대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화가는요. 감각을 통해서 현상계의 침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보고 모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야. 따라서 침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자에서 2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 되고요.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보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곧 이데아계에 있는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이 형상을 한번 모방을 한 게 뭐가 되는 거야? 현상계의 현상. 이 현상을 다시 모방을 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침대 그림과 같은 예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갈게요. 이데아계의 형상을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 현상인데 예술은 다시 현상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플라톤은요. 시가 회화와
다르다라고 보았대요. 우리 회화라고 하는 게 사실 예술의 한 갈래가 되는 거잖아. 시도 예술의 한 갈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을 다르다라고 본 사람이 누가 되는 거야? 플라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회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열등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는 조금 좋게 평가를 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가볼게요. 고대 그리스에 음유 시인들이 있어요. 이 음유 시인은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하고요.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다시 허구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형상이 있어요. 이 형상을 모방한 현상이 있겠죠.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해내고요. 즉 예술을 창작한 다음에 음유 시인들은 뭐 한다는 거야? 이걸 연기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허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즉 음유 시인들이 하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형상에서 더 멀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플라톤은 음유 시인을 회화를 그리는 화가들보다 더 안 좋게 평가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음유 시인들이 연기를 하잖아. 이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근데 성격을 어떻게 드러내주냐? 인물의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함으로써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플라톤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감각할 수 없는 내적 특성, 즉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몸짓이나 말투 같은 것들을 연기하느냐, 모방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음유 시인들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한 사람이 플라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 음유 시인이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모를 저급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왜 그러냐? 화를 잘 내는 인물은요,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안색이 붉어지는 등 다양한 감각 가능한 외적 모습이 있겠지. 그걸 모방하기가 훨씬 쉬워.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질 좋은 덕성들, 이와 같은 고급 덕성들 같은 경우는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음유 시인들은 무엇만을 저급 인간의 면모만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음유 시인의 연기들을 막 보게 되잖아. 그럼 뭐 하게 된다?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어서 타락하게 된다라고 본 사람이 플라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회화가 다르다라고 했다. 음유 시인의 활동을 얼마나 안 좋게 평가를 했는지 플라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지문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나지문을 볼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문장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데아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대요. 이데아게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돼요. 플라톤과 완전히 상반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부터 플라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가볼게요. 예컨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어요. 만약에 이데아게가 변하지 않는 어린이의 형상이 있어 성인의 형상이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현상계의 어린이와 성인이 생겨났다면 아까 플라톤이 이야기했잖아. 현실에 있는 현상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이데아계에 있는 형상을 모방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이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성인. 근데 현실에서는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을 하잖아. 그러면 이데아계에 있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럼 변화하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현상계에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데아계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항상 사물의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진료에 내재한다라고 봤어요. 진료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이를 바탕으로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능태는 무엇이냐?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자 진료를 의미해요. 아까 진료 안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진료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을 내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현실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실태는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 아까 가능태라고 하는 것이 형상이 실현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 여기에서 실제로 형상이 실현이 되면 뭐가 된다? 현실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기 위한 가능태야. 도토리의 내부에는 뭐가 떡갈나무라고 하는 형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된 상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실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생성,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뭘 가지고 있느냐?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요. 어떤 목적일까요? 가능태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형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이행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즉 운동의 원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 형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뭐가 된다? 운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합니다. 예술의 목적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해 있는 보편자, 즉 형상을 표현해내는 것이 예술이야. 우리 아까 플라톤은 예술이 형상, 즉 보편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라고 하는 건 곧 형상을 표현해내는 것.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겠구나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그는요,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대. 왜냐? 역사는 개별적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시는 개별적 사건 속에 들어있는 시가 예술이잖아. 뭐를? 보편자, 즉 형상을 표현하고자 한 거야. 따라서 시가 더 위대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서 쾌감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 비극시는요, 파멸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창작하게 되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삶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술을 통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 쾌감, 삶의 쾌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비극시 속 이야기, 이건 음유시인이 어떻게 하느냐?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내어서 그걸 다시 허구의 세계 속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극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현실 세계 속에서 수많은 개별자들이 존재하겠지. 이 개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보편자 혹은 인식하고 있는 형상들 같은 것들을 음유시인들이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가 현실 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걸 뽑아내가지고 뭘 하게 되느냐? 이 근본적 한계를 다시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적 세계의 개별자, 즉 무대 위에 올라가는 등장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개별자에게 투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극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게 지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관객은요, 음유시인의 연기를 통해서 삶의 쾌감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종류의 쾌감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관객은 고통을 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 대해 연민도 느끼고요. 아우 나도 저것과 비슷하지라고 하는 고통도 느끼고요. 공포도 느끼게 돼요. 이처럼 감정이 고조됐다가 해소되면서 얻게 되는 쾌감, 뭐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쾌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그리고 앞서 봤던 플라톤의 견해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두 사람의 입장이 상반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비교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트에 접근하는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21번부터.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지 쭉 훑어보세요.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지 1번부터 봅시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의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 특정 사상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변화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죠. 그들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관점이 변화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화하지도 않고요. 2번 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가 예술을 평가하는 데 바탕이 된 철학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학의 현상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형상과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네. 3번. 가와 달리 나는요, 특정 사상가가 생각하는 예술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높게 평가했다고요. 오히려 예술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가에 나와 있는 플라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나와 달리 가는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에 내재한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 누구 나왔니? 플라톤. 플라톤의 예술관에 내재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언급 없어.
맞으면 5번. 가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이 보이는 한계를 나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이 주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할게요. 가에서 특정 사상가, 즉 플라톤의 한계 등장하지 않고 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의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 선지. 자, 22번 문제 갈게요. 가의 플라톤의 사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술은요. 형상은 보편자, 이대하게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합니다. 왜? 허구의 허구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방해한다라는 내용을 어디서? 두 번째 단락, 가의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적절. 자, 2번 형상은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이 이대하게 있는 형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죠. 어디서? 가의 첫 단락에서 확인 가능. 3번 현상계의 사물을 모방한 예술은요. 형상보다 열등한 것이다. 그렇죠. 이대하게 있는 형상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이걸 모방한 현상계의 사물을 모방한 예술은요. 훨씬 열등한 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번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까 화살표 그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요? 이대하게의 형상, 이것을 모방한 현상, 그리고 이것을 모방한 예술이었죠. 따라서 예술이 모방을 하는 것은 뭡니까? 형상이 아니라 감각 가능한 현상을 모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게 4번이네. 맞으면 5번. 이대하게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어디에서? 첫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상계의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5번도 적절, 옳지 않은 것은 4번 선지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형상과 진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볼게요. 형상은 진료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료에 내재된 것이 형상이다. 따라서 분리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 적절. 자, 2번 갑니다. 진료는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 힘이다. 우리 진료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본문에서 가능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 가능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형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번도 적죠. 그 다음에 3번. 형상이 진료에 실현되는 원인은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재한 가능태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바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따라서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운동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 두 번째 단락, 나의 두 번째 단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형상과 진료 사이의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형상과 진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죠? 진료라고 하는 것에 형상이 내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쵸? 이게 형상과 진료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실태와 가능태는 뭐죠? 가능태라고 하는 것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걸 내재하고 있는 상태, 가능적 힘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형상이 실현되면 뭐로 나아가는 거야? 현실태로 나아가는 거야. 형상과 진료는 하나가 하나에 내재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실태와 가능태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른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 자, 맞아. 5번. 생성 변화되는 것은 형상이 진료에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나의 두 번째 단락이죠. 나의 두 번째 단락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옳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문제 답은 몇 번? 4번 선지가 답이 되겠고. 자, 24번 문제로 갈게요. 가와 나를 참고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기억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은 뭐냐면 우리 플라톤의 경우에요. 플라톤이 이야기한 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해 보라는 거죠.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자,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뭐하니? 성장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이 현상계의 모든 사물 중에서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물은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해당하다면 이데아에 있는 형상도 마치 현상계에 있는 사물들처럼 뭐 하느냐? 변화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데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는 겁니다. 1번 볼게요. 현상계의 사물이 형상을 본뜬 것이라면 현상계의 사물이 생성,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는데 본뜬 거라면 그거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비판으로 적절하겠네. 그다음 2번 볼게요. 형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모두 제각기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모두 제각기 달라. 왜 달라?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이데아계의 형상들도 다 다른 모습이야. 본뜬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도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얘는 옳지 않네. 자, 3번. 형상과 현상계의 사물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현상계에서 사물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플라톤을 비판하는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플라톤이 주장하는 바를 콕 집어서 비판을 해야 되겠지. 3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거 봐봐. 형상과 현상계의 사물이 독립적이래. 플라톤은 독립적이라고 하지 않은 거지. 왜? 형상을 본뜬 것이 현상계의 사물이니까. 따라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플라톤의 주장을 비판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플라톤이 주장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4번. 형상이 현상계를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형상을 포함하지 않는 사물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형상을 포함하지 않는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요? 모든 사물이라는 건 다 형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본 거잖아. 따라서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플라톤이 주장하는 바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판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겠고. 자, 먼저 5번.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그림자만 볼 수 있는 인간이 형상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밑줄 들어가 있는 기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식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번과 같은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봅시다. 가의 플라톤과 나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 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 오이디푸스 왕의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에 의해서 파멸당하는 인물. 자, 비극시네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평가하는 바가 달랐죠. 이 비극시를 공연하는 음유시인은 목소리 몸짓으로 작품 속 오이디푸스를 관객 앞에서 연기하게 되는데 음유시인의 연기에 몰입한 관객은요, 덕성을 갖춘 주인공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연민과 공포를 느낀다라고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비극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선택지 볼게요. 플라톤. 오이디푸스는 덕성을 갖춘 현상 속 인물을 본떠 만든 허구의 허구야. 그렇죠. 예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음유시인의 연기는 이 허구의 허구를 다시 본떠서 허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유시인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한 것이 플라톤이었습니다. 1번 적절. 자, 2번.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대요. 음유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관객은 이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과 욕구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플라톤이 음유시인이 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객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객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음유시인이 무엇을 연기한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했죠? 덕성과 같은 고귀한 가치를 연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플라톤이 주장한 건 음유시인들이 연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급한 면모들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급한 면모들을 연기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객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이야기. 이게 바로 플라톤의 견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몇 번을? 2번 선지가 옳지 않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플라톤, 음유시인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서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몸짓이나 목소리 같은 경우는 감각 가능한 것, 감각 가능한 외적 특징을 통해서 감각할 수 없는 내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 목소리, 몸짓을 통해서 이것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감각되지 않는 내적 특성, 성격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아리스토텔레스. 음유시인이 현상 속 인간의 개별적 모습들에서 보편자를 인식해내어서 이를 다시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죠. 현상 속에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모습에서 보편자, 즉 형상을 인식해내는 겁니다. 인식해낸 것을 무대 위에 있는 혹은 예술 속에 있는 허구의 인물들에게 투영해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음유시인의 비극시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죠. 자, 먼저 5번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오이디푸스가 숙명에 의해 파멸당하는 것을 본 관객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즉 뭐예요? 이해하는 쾌감, 알매 쾌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또 다른 쾌감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종류의 쾌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5번도 적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앞서 봤던 몇 번 선지를 2번 선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우리 독서와 관련된 3세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세트를 살펴봤습니다. 남아있는 기술과 관련된 질문은요, 여러분 3부에서 최서희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실력을 쌓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